도영은 쓸쓸한 표정으로 책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낡은 밧줄을 부여잡은 듯한 손동작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은자 할머니는 도영을 누구보다도 아꼈지만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학비 보태기로는 너무나도 벅찬 사립 명문학교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 깔끔하게 정돈된 교정, 그리고 저마다 풍족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도영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곳은 일찍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시험 성적만으로 입학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쳤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학교에 내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늘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최신형 스마트폰, 고가의 브랜드 신발, 날씨에 따라 매일 바뀌는 옷차림. 그런 풍경 속에서 도영은 매일 똑같아 보이는 점퍼를 입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영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뛰어난 성적 덕분이었습니다. 시골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교내외 대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사실은 별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며 우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일상에서는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신발을 먼저 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많은 학생들의 시기와 멸시였습니다. 가난한데 왜 굳이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분위기를 망치느냐라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대놓고 괴롭히는 이들도 있었고 교사들조차 묵인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체면에 맞지 않는 학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매일같이 도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도 아침 자습 시간이 되자 도영은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컴퓨터가 집에 없어도 최대한 공용 컴퓨터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어가며 실력을 쌓았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어제 새로 구매한 옷이나 게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영은 낡은 펜 하나를 쥔 채 자신을 바라보는 냉랭한 공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야, 도영. 너 혹시 옷이 그거밖에 없냐?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주혁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주혁은 반에서 소위 잘 나가는 학생으로 부잣집 아들이라는 점을 스스럼 없이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들 그와 친해지고 싶어 했기에 주혁이 노골적으로 도영을 조롱할 때에도 주변에서 말리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영은 잠깐 시선을 들어 주혁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굳이 대꾸해봤자 돌아올 것은 조롱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혁의 등 뒤에는 그의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옷 입고 있더라. 빨래는 하는 거냐? 라고 장난스레 던지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숨으려는 것처럼 침묵이 그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패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혁은 그 침묵이 불쾌했는지 자리에서 쿡 다가와 도영의 책상을 발로 툭 쳤습니다. 책상이 흔들려 연필 한 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도영이 얼굴을 살짝 들었습니다. 너 말이야. 이제 체육대회 준비도 시작됐는데 개주 대표는 무슨 제가 나가면 우리 반망하지 않겠냐. 주혁이 웃으며 옆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따라서 웃었고 도영의 입술은 질끈 굳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기분은 있었습니다. 도영은 달리기를 제법 잘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시절 운동장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도 모르거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무능하고 뒤떨어진 존재로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담임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한시름 놓듯 허리를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선생님만큼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은 책상에 교과서를 내려놓으며 주혁의 무리에게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고 잘 왔구나. 집에서 차 타고 오느라 힘들지 않니? 주혁 일행은 장난스럽게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대놓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애매한 온도, 차가 늘 존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도영은 최대한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교과서와 공책에 눈을 고정한 채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혹시 계주 대표로 뽑히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뽑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체육 시간마다 주목받고 싶어도 늘 주변에서 가난한 애라며 외면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학교의 대표는 주혁과 그의 무리 중에서 결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반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대표, 멀리뛰기 대표, 계주 대표 순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계주 대표 마지막 한 자리에 도영의 이름이 불리자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영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강주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선생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영이보다 잘 뛰는 애들 많은데 왜 굳이 걔를 뽑아요? 담임은 잠시 난처해하며 선발 기준에 여러 요소가 있어. 성적뿐 아니라 체력 테스트 점수도 포함되고 그리고 도영이가 실제로 잘 뛴다는 보고가 있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실 담임이 도영을 대표로 뽑은 진짜 이유는 이사장이 새롭게 진행하는 장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권장이라는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표면적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담임은 어쩔 수 없이 도영의 이름을 넣은 것이었고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영에게는 작은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친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대표라는 위치 자체가 어쩌면 자신도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육대회 전날 도영은 묵묵히 운동장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해가 지는 시간쯤에 교정에 남아 스타트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남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락을 먹으며 놀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시골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응원 속에 달리기 연습을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었는데 이곳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도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구도 할 말이 없도록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100m 스타트라인에 서서 종이 울리는 상상을 하며 전력으로 뛰어나가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달릴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스탑워치를 살 수 없어 중고로 얻은 낡은 시계였지만 몇 번이고 초침을 확인하며 기록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쩌면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간절함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할머니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와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흔적이 역력한 할머니는 간단한 저녁으로 식탁을 차려놓았습니다. 도영이 들어서자 할머니는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니? 라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힘겹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내일 체육대회라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살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힘내야지. 우리 도영이가 달리는 거 좋아했잖아.
도영은 애써 웃었지만 마음 깊숙이 꽁꽁 숨긴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기 위해 도영은 할머니가 해준 오이무침과 국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싶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이미 각종 응원도구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아침부터 학부모들도 일부 참관에 아이들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만 도영에게는 여전히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계주 대표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자, 곧 4개 반이 참여하는 계주 예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 담당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은 2번 주자로 배정받았습니다. 스타트 담당은 주혁이 맡았고 3번 주자와 4번 주자는 주혁 무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주혁과 그 친구들은 왜 너 같은 애가 대표로 선정됐냐며 도영을 대놓고 멸시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팀이니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선 경기 출발 신호가 울리고 한 번 주자들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주혁은 예상대로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고 금세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 주혁이 배턴을 도영에게 넘기는 순간 눈초리가 매섭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내가 망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그러나 도영도 이미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배턴을 받은 순간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른 스타트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대회에서 다져둔 실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듯 도영은 순식간에 경쟁반의 주자를 추월했습니다. 뛰어오르는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지만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질주하는 순간 갑자기 옆 레인에서 달리던 학생이 크게 휘청이며 도영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도영은 그 여파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배턴이 손에서 튕겨 나갔고 무릎은 거친 트랙 바닥에 쓸리며 까졌습니다. 저기 넘어졌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이 외쳤지만 심판도 미처 대처할 새가 없었습니다. 주혁이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도영, 뭐 하는 거야? 마치 도영이 서투름으로 팀을 망친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도영은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시 배턴을 잡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자들과의 거리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선 경기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반 전체가 꼴찌였고 주혁 무리는 단체로 도영을 겨냥해 내가 다 망쳤다며 조롱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예선이 끝난 후 도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무릎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의무실에 들러 붕대를 감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육 담당 교사가 다가와 도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영은 애써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까 넘어진 건 누가 봐도 의도치 않은 사고였어. 내 탓만은 아니지.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세 체육 선생님은 다른 경기 진행 때문에 자리를 떴고 도영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다시 운동장 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혁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좋은 구경이었어. 예선은 이대로 탈락인가 했는데 혹시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니까 말이야. 주혁은 비꼬듯 웃었습니다. 우리 담임도 사실 너를 대표로 뽑은 걸 많이 후회할걸. 도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무릎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이런 조롱과 냉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혁이 갑자기 손으로 도영의 어깨를 툭 쳤을 때
도영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이, 대답 좀 해봐. 그만하자.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 중 한 명이 멈칫하며 말렸습니다. 이제는 너무 과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들은 절대 우리 수준 못 따라온다니까. 그냥 뿌리부터 달라. 구질구질하기만 하고. 그 순간 도영의 머릿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차를 키우고 싶지 않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응했다가는 더 큰 괴롭힘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대회 끝나면 너 같은 건 주목도 못 받아. 또 꾸역꾸역 무료급식 같은 거나 받으면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겠지. 주혁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남아있는 건 아직도 시린 무릎의 통증과 싸늘한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며칠간 도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에게 괜히 티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때때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영은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시장에서 밤까지 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혁 일행이 체육관 근처에서 때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괜히 마주치기 싫어 조용히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도영을 발견했습니다. 야, 혼자 가냐? 주혁이 비웃음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체육대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졌으면 이제 좀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못 본 척하거나 슬쩍 피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가 한 명 당하는 걸 굳이 나서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괜히 껴들면 귀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는 학교 안 곳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주혁은 겉으로 보기에 농담처럼 보이게끔 하지만 대놓고 도영의 책가방을 툭툭 찼습니다. 속 안에 뭐 들었니? 또 빵 하나 훔쳐온 거 아냐? 하긴 돈 없으면 급식도 공짜로 먹고 간식도 뭘 사 먹겠어. 그만둬. 도영은 작게 말했습니다. 더 자극했다간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조차 그들에겐 우스웠습니다. 표정 봐라. 저거 완전 겁먹었네. 야, 네가 잘하는 게 뭔데? 공부. 근데 왜 체육대표를 해가지고 우리를 다 망치냐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비웃는 주혁의 얼굴은 결코 후회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월감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도영은 참지 못하고 집에 가야 해라고 말하며 힘겹게 몸을 틀었지만 주혁은 또다시 어깨를 쳤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냐? 혹시 할머니가 시켜 먹을 음식도 없어서 라면이라도 얻어먹으러 가는 거야. 그 말에 도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주혁은 표정이 재미있네라며 웃었고 도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주혁은 와 할머니 말만 나오면 발끈하네. 뭐 할머니가 요즘 시장에서 반찬 좀 팔면 돈이 많이 생기나 라며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작은 주먹을 움켜쥔 채 주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너희 같은 애들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어. 그 말에 주혁도 발끈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이 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주제에 버젓이 걸어 다니니까 기분 나쁘다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다행히도 학생 주임 선생님이 체육관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싸우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이쪽으로 다가오자 주혁 일행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남겨진 도영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이 한데 섞여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도영은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할머니가 잠드신 후에야 조용히 흐느끼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새로운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특별감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문사립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교 운영이 잘 되는지 혹여 차별적인 교육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주역 같은 학생들은 별 관심 없어 보였지만 교장과 선생님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곧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 순실을 나온다고 합니다. 전교생 모두 단정히 복장 갖추고 예의를 지키도록 하세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면 학교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각별히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역은 옆 친구에게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무슨 문제? 돈 있는 사람들끼리 다 친한데. 아, 그렇지. 도영 같은 애 때문에 괜히 학교 분위기 망친다고 하진 않을까. 그러면서 곁눈질로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은 애써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일단 교육청 감사가 진행된다니 혹시라도 자신이 당한 괴롭힘이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괜히 나섰다가 더 심한 보복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전교의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전 학생은 강당에 모이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안내합니다. 전 학생은 강당에 모이기 바랍니다. 시끌벅적하게 학생들은 모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교사들도 분주하게 이동했습니다. 강당 한쪽에는 교장과 이사장, 그리고 외부 인사들 몇 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자리를 잡자 이사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우리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혹시 우리 내부에 잘못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사장의 차분한 말투에 학생들은 잠시 웅성거리다 곧 일제히 집중했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목하듯 이사장의 시선이 단상 아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주역은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도영 또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가 이 학교를 맡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오래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을 뻔했었지요. 그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면했지만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기부금을 모아주셨고 덕분에 학교 시설이 보수되고 다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들며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 중 한 분이 현재 이 학교 학생의 할머니이시라 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학교가 이렇게나 번듯하게 유지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이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느 할머니지? 이 학교에 그런 분이 계셨어. 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주역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득 도영의 할머니가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장은 그분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은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에? 강당 안은 갑작스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모았고 주혁은 식은땀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명문 사립학교를 무너져가던 순간에 지켜주신 분입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넉넉하지 않으신데도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주변 상인들을 설득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당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듯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들 어려웠지만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학교가 또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강당 구석에서 도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나는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설사 알았다고 해도 이 학교 안에서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이사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 단지 그들의 가정 형편이나 겉모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배려하며 더 큰 성장과 성취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은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조용한 동의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표정하던 몇몇 학부모들도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웅성거리며 반성하는 분위기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장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 학교 안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다면 꼭 용기 내어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정의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학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강경한 태도와 교육청 특별감사의 추진으로 인해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여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 드러나면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히 주혁의 무리도 몸을 사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영이 느끼기엔 그 변화는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주혁이 돌연 사과라도 할까? 그런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주혁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딘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둘만의 대화를 나누도록 배려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영아, 주혁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도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혁의 태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도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님이랑 얘기했어. 할머니가 우리 학교에 크게 기여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혁은 난처하게 웃으며 손을 긁적였습니다. 그냥 미안해. 말은 짧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기색이 읽혔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주혁이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뒤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저 그 말뿐이었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계속 마음에 담아둬야 할지 도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주혁이 앞으로 정말 잘 지내보자. 괜히 우리가 괴롭히고 그랬던 거 다 미안해. 너도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내가 불안했을지도 몰라.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은근 잘하고 난 그냥 내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하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도영은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주혁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교실 안에 남은 도영은 복잡한 심경을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어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이사장 주도로 평등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교생과 학부모 일부가 모여 차별과 괴롭힘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괜히 위축되었지만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사장이 도영을 직접 불렀습니다. 도영 군,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안내를 받고 교장실로 들어서자 거기에는 이사장과 교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은 겉으로는 웃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이사장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도영 군. 이사장은 그를 의자에 앉히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를 모시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늦어졌어. 사실 옛날부터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받아오던 게 우리 학교였다는 걸 얼마 전에 다시금 떠올렸지. 그걸 주도하신 분이 내 할머니인 줄 전에는 몰랐어. 교장은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네, 이 학교가 많이 도움을 받았지. 덕분에 시설도 개보수했고 여러 위기를 넘겼어. 할머니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주렴. 하지만 그 말이 왠지 입에 발린 듯 들렸습니다. 이사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교장을 힐끗 보더니 다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혹시 학교 생활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실에 말해주기 바란다. 절대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말고. 알겠지?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교장을 보았습니다. 교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욱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영이도 학교 대표 학생으로서 잘 지내길 바란다. 도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표 학생이라니 아직도 세상이 그리 간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긴 한 걸까 하는 희망이 조심스럽게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이은자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장과 간단히 면담도 하고 도영과 함께 도시락을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도영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피곤해 보였지만 손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도영 많이 힘들진 않니? 할머니 덕분에 괜찮아요. 도영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사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넨 뒤 잠시 교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도영은 밖에서 기다리며 창문 너머로 교무실 풍경을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교장과 이사장 앞에서 고개를 숙여가며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미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면담이 끝났는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사장은 다음에 꼭 식사를 함께 합시다라고 예의를 표했고 교장은 이제야 뵙게 되네요.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손자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라며 교장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교정 한가운데서 주혁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주혁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잠시 어색해했지만 이내 허리를 약간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래, 안녕. 우리 도영이 친구로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주혁의 친구 몇 명도 뒤에서 안녕하세요라며 작게 목례했습니다. 도영이 내심 당황했지만 할머니 옆에서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주혁은 머뭇거리더니 할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학교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아직은 태도가 서툴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고, 내가 뭘. 우리 손자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서 보람 느끼는 게 내 낙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는 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영이랑 잘 지내렴. 너희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바란다. 주혁은 붉어진 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영은 점차 안정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혁 일행은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도영을 조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등 미묘하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지 도영에게 이전보다 훨씬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진정한 화해와 이해를 의미하는지 도영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체육대회, 한 번의 교육청 감사, 할머니가 드러낸 과거, 기부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진 않았고 조금씩 친구들과 대화를 해나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너는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니? 지치면 얘기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에 힘입어 도영은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고 틈틈이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장도 돌았습니다. 주혁이 우연히 그것을 보곤 너 운동하냐? 라고 물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비웃음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다음번 계주 대회 땐 실수 없이 달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툭툭 건네는 말에도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고 드디어 새 학년을 맞기 전 마지막 행사인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반마다 맡은 주제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청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발표회는 학업 성취도와는 별개로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큰 자리였습니다. 도영은 의외로 팀 대표가 되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료 조사와 PPT 제작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접근이 쉽지 않아 고생했지만 이제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팀원 중에는 주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고? 주혁은 처음에는 껄끄러워했지만 점차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연구 과제는 현대 사회의 경제 격차와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도영과 주혁이 함께 준비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둘 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발표 당일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다수 참관한 가운데 도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PPT 화면을 띄우면서 준비한 원고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혁도 옆에서 슬쩍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도영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다룬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 격차가 어떻게 교육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뒤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혁 역시 미묘한 표정으로 동의하는 듯 PPT 스위치를 넘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인터뷰와 여러 통계를 기반으로 학교 환경이 왜 공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두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업하면서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장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영은 그 과정을 설명하며 스스로도 마음속에 나도 이 학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확신을 쌓았습니다. 주혁도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덧붙이며
함께 협력해보니 예상 외로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배경이 달라도 능력과 열정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차이를 보완하고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부모들 중 몇몇은 저마다 다른 감정이 실린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과 담임 선생님도 어색하게 박수를 보냈지만 이사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사장이 무대로 다가와 도영과 주혁의 어깨를 번갈아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훌륭한 발표였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잘 보여줬다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은 도영에게 따뜻한 미소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 잊지 않을게. 그리고 주혁 군도 칭찬하마. 둘이 함께 좋은 예가 됐어. 주혁은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영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시장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조금 뒤에 도착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도영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낡은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덧 이 가방도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쓸만하니까 새 가방 살 돈이 있으면 할머니 도와드릴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영은 방에 들어가 오늘 발표에서 사용한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문득 PPT에 올린 사진과 통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았던 차별과 멸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미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아, 나왔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영은 황급히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영은 재빨리 장바구니를 받아 들고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도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발표했다면서 어떻게 잘 됐니? 도영은 큰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마무리했어요. 박수도 받았고요. 우리 주제도 꽤 의미 있다고들 하시고 할머니는 박수를 치며 잘했네, 잘했어 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도영은 그 말에 잠시 감정이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꼭 유지할게요. 그리고 할머니 가게도 더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애써 웃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도영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도영은 문득 할머니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세월에 깎인 굳은 살, 그리고 그 위로 드러나는 자잘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힘든 일과를 보내고 또 늦게까지 손자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그 손이 도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오랜만에 포근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학교에 가서 과제도 하고 새로운 시험 공부도 해야 합니다. 주혁이나 다른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처만 주던 관계는 아니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사장과 교육청의 감사로 촉발된 학교 분위기도 이제는 가난하면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거야. 이 작은 믿음이야말로 도영이 오늘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도영의 상처와 할머니의 지난한 노고도 조금씩 보상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혹시 또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돈과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세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도영과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마음을 돌이킨 주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였습니다.